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현재 혼란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 주실 분 바로 이광수 미래에셋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현재 이제 하락폭은 정말 완연해졌다. 그리고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 입장에서도 사실 해석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아주 극명하게 이론이 없는 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론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격이 하락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과거 대비해서 한두 채가 거래되는데 그게 저가에 거래되니까 그게 진짜 가격이 떨어진 거냐 오른 거냐 이런 논란은 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고 그 원인은 수요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이 예. 시점에서 예.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하락폭이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이 안 된 일종의 금매를 중심으로 해서 뭐 조금 하락했다가 조금 회복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매물이 아마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데 그런데 살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면 가격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게 또 시장의 시세를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게 그 집값이 떨어질 때 보통 3단계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게 결국 집을 매물로 내놓는 그 공급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수요가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줄 때는 가격이 1차적으로 크게 하락하진 않습니다. 그냥 살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처음에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에이 뭐 살려는 사람 없는 거지 집값 안 빠져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데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 2단계에 가면 누군가 집을 좀 팔기 시작해요. 지금 그 단계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데 다음 단계는 어떤 과정이냐면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엄청 내놓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어떤 심리적 현상이냐면 양떼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이 먼저 가면 뒤에 쫓아가는 양들이 땅만 보고 가다가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군중 심리가 생기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물건을 많이 증가시킬 겁니다. 매물을. 그렇게 되면 하락폭이 커질 수 있죠. 왜냐하면 물건을 내놨는데 살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먼저 팔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좀 커지게 되겠죠. 먼저 탈출한다 이런 생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쯤 이게 하락폭이 가파라지면서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하게 시점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예측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올해 말입니다. 내년 초입니다. 내년 말입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근거가 없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대신 어떤 과정이냐면 이제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이 되는데 이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면 회복하는 속도도 빠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가격이 계속 예를 들면 뭐 계속 떨어지는 거죠. 추세적으로. 그러다가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회복하는 이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기간을 결정하고 그리고 하는 건 하락폭이다. 하락폭이 클수록 떨어지는 기간도 짧을 거고 그리고 하락폭이 작으면 떨어지는 기간도 굉장히 길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큰 거고 어느 정도가 작은 건가요? 이렇게 집값이 일단 하락세로 접어들었을 때. 일단 직관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의 그 주택 구매 지수, 일종의 집을 이런 집값을 견딜 만한 지수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20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일 때 소득의 25%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만 보면 200이라는 건 내 소득의 50%를 쓴다는 겁니다. 지금 집을 사면.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 지금 집을 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집값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 사는 사람이 생겼을 때가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집값을 계속 가격을 낮추는데 누군가 사줄 사람이 없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줄 단계가 어떻게 보냐면 저는 그 구매 가능 지수가 한 130에서 150까지 갔을 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집값이 한 30%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점 대비해서 30%가 떨어지는 상황에 누군가 이제 살 사람이 생기고 그게 또 바닥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시그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는 신호는 어디서 나오냐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회복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게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가 있고 50%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30%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거래량이 회복을 안 돼요. 그럼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40%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거래량이 회복하면 그때가 저점인 거고 반면에 20%밖에 안 떨어졌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누군가 삽니다. 그러면 그게 저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그러면 양쪽 시나리오에 따라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집을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값 하락폭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건 회복 기간이 늦어지면 예를 들어 빚을 많이 지고 사신 분들은 계속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이 고통과 괴로움 결국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못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그중에서 특히 좀 빚을 많이 지신 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재는 맞는 건가요? 근데 이걸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영끌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분들 할 때 구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두 부류로 제가 구별하고 있는데요. 한 부류는 빚을 많이 일으킨 분들이 그 집에 사는 경우, 거주하는 경우예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대출을 많이 일으켰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거주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을 내놓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를 하면서 또 그 사이클을 또 그 변화를 좀 일종의 견디면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거주하고 계시면 뭐 지금 집값 떨어지고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집을 내놓거나 빨리 이렇게 행동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죠. 근데 두 번째 부류가 좀 문제인데요. 두 번째 부류는 전세를 끼고 일종의 갭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을 사놓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은 부담이 없어요. 왜? 금리가 올라도 전세 끼고 샀는데 뭐 그러니까 이자가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건 무이자 대출인 거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해서. 네. 근데 이런 분들이 향후로 더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전세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면 2년 후라든지 3년 후에 그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임차인한테 전세가 가격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낮은 가격에 그럴 때는 사실은 역 레버리지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순수하게 사놓으신 분들은 잘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단순하게 이자를 적게 난다고 해서 안심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집값이 이렇게 하락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야 서울시 공급 봐라 공급이 별로 없어 집값 계속 오를 거야라고 했는데 그런 예측과 관계없이 지금 결국은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왜 이런 전망이 틀렸던 걸까요? 원인 파악이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집이 부족한 건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가 집이 풍족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된 건 변화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급등한 건 계속된 이유가 아니었고 결국에는 그 급등한 원인은 그 당시에 뭔가 변동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요 시기에 나타난 뭔가 변동 요인. 그건 당연히 투자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투자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니까 집값이 급등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집값이 향후로 빠지고 지금 위축되고 있냐면 투자 수요가 급감했잖아요. 급감하고 있잖아요.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높은 집값에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 누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삽니까? 그리고 투자 수요는 갑자기 증가했다가 갑자기 확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 투자 수요가 결국엔 변동 원인이었다.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이끌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딱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좀 더 연장해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주장한 방식은 이제 한 2, 3년 정도 앞으로 주택 공급이 또 줄어들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차가운 주택 시장에 찬바람이 불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럼 2, 3년 뒤에 이게 공급 부족 때문에 또 집값을 한번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주장. 가능성이 있죠. 공급이 앞으로 줄게 되니까. 왜냐하면 민간 건설사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이 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2, 3년은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건설사들이 공급을 단기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 때 공급 앞으로 증가시키려고 땅을 다 사놨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 물량을 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클이 양으로 만들어지냐면 미분양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이 앞으로 떨어지면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공급을 줄일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땅을 쉽게 말해서 1,000억짜리 사놨는데 아파트를 분양하려니까 분양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땅만 그냥 갖고 있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땅을 대출 일으켜서 사놨습니다. 근데 대출 금리가 2배 올랐잖아요. 하면은 미분양 나고 네. 안 하면 이자 비용 증가해요. 와, 근데 박 기자님 그러면 건설사 사장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 겁니까? 저는 그냥 할 것 같습니다. 개발해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안 하는 건 그냥 고정된 거예요. 무조건 이자 비용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면은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혹시나. 그러니까 일단 해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 시장이 좀 얼어붙다 하더라도 건설사들은 끊임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던 그 주택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전제를 드렸죠. 그게 2, 3년은 아니다. 2, 3년간 앞으로 공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분양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는 어쩔 수 없이 분양하고 그리고 수요자는 없으니까 그럼 미분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쨌든 집값 하락이 조금 더 가속화된다고 보셨잖아요. 네.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 경매나 미분양이나 뭐 이런 또 전세, 역전세 대란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진행 과정이 보통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 어떤 식으로 보통 이 시나리오가 진행되나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게 사실은 그 진폭을 크게 만들고 하락폭을 크게 만드는 건데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역전세난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깡통주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해요. 그렇게 되면 갭 투자가 줄어들면서 반대로 아까처럼 갭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은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격 하락폭을 좀 키울 수 있겠죠. 그럼 이 시대가 이게 한번 집값 하락할 때마다 저도 이제 취재할 때 2010년대 한 2013년, 12년 요때 하우스포 취재 참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취재하다 같이 온 적도 많아요. 되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런 일이 또 생긴다 그러면 또 이제 되게 힘든 분들이 생긴다는 건데 네. 아직은 뭔가 좀 진행이 초입이니까 네. 뭔가 대비를 미리 해둘 방법 같은 게 혹시 없을까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런 일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너무 예를 들어서 빚을 많이 일으켜서 사시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집값 좀 떨어지고 잘 안 팔리는 건 아주 초입이어서 향후로 더 리스크가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결단이 필요한 거죠. 네. 이렇게 집을 예를 들어서 매각하거나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는 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주하면은 사실 조금 더 감내하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자가주택 보유를 보면 한 60%좀 넘는 정도더라고요. 네. 집을 아직 안 사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집을 미처 못 사서 벼락가지가 됐다라고 그동안 굉장히 또 고통을 받았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이 시장에 대비를 하려면 이번에도 혹시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비를 하려면 또 동시에 반대로 아직도 여전히 거품이 꺼지지 않는데 집을 샀다가 또 같이 뒤늦게 같이 고통받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무주택자나 아니면 실수요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집도 싸게 사자.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해서 언제나 사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집값이 오를 때
가장 저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내 집은 언제 사도 괜찮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럼 내 집은 뭐 비싸게 사면 괜찮다는 말이요? 아니잖아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좋은 시기가 전 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이 전개되는 게 선택사항이 많아져요.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매수할 수 있고요.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청약 시장에서도 이제는 뭐 기회를 좀 보실 수 있고 세 번째는 미분양 아파트를 이래서 혜택을 보시면서 분양가를 좀 싸게 사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하시는데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 언제 회복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언제 사야 될까요? 그러면 금리가 다시 떨어질 때 사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정답에 가깝지 않습니다. 박 기자님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박 기자님은 쉽게 맞추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요. 지금 금리가 5%였어요. 근데 집값이 10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서. 근데 이제는 이게 바뀌는데 금리가 5%가 10%가 됐어요. 엄청 올랐죠. 고금리가 됐어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금리가 오르니까 5억짜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같으면 사실 돈이 돈값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 놔두면 네. 10% 이자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초반에 사기가 참 쉽진 않겠지만 또 그때 아니면 집값이 싸지 않으니까 또 되게 어려우니까 진짜 갈등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금리가 이렇게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50% 떨어진 게 중요한 겁니다. 네. 10억짜리가 5억 된 게 중요한 거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 비용 매달 100만 원씩 더 내야 되는데 근데 5억 떨어졌잖아요. 100만 원씩 모아서 5억 하려면 몇 년을 모아야 됩니까? 가격이 떨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격만 보시면 됩니다. 심플해요.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금리라는데 세계 경제를 보시지 마시고 어떤 부동산에 있을 때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이런 지역에 가격이 떨어진 게 중요한 거다.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가격이 실제로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건 어떤 생각이냐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안 된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반복적으로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 집을 사신 분들이 가장 승자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또 반복될까요? 반복됩니다. 네. 경제가 뭐 똑같죠. 뭐. 네. 한 가지 이제 혹시 이제 우리가 보통 집값 하락장을 보면 가장 길었던 게 90년대 한 7년 그리고 2010년대 한 3년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보면 3년에서 7년이 보통 제일 짧고 길고 이번에는 좀 하나 달라진 점이 혹시 이거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제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났지만 2020년대 후반부터는 가구 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다른 상황이 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구 수는 집값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가구 수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둘 다 집값에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있는데 그게 결정 요인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가구 수가 줄고 인구가 줄어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두세 채, 네 채, 다섯 채, 10채 사면 집값은 오른다. 그게 지금까지 보여왔던 거고요. 네. 흥미롭게도 뭐냐면 가구 수를 잘 보시면 최근에 가구 수가 급증했잖아요. 근데 가구 수가 급증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 원인 파악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굉장히 큰데 가격이 오르면 가구 수가 증가해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가구 수가 감소합니다. 자녀를 일부러 가구를 독립시키고 그렇죠. 사주고 이런 그리고 거니까. 청약저축 가입하고 네, 청약적 세대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이냐면 이제는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네. 갑자기 이제 큰 누나는 시집을 가셨고
그러다가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아들이 갑자기 큰 누나 집으로 이사를 해요. 네. 그다음에 독립가구가 되고 가구 수가 갑자기 하나 증가합니다. 네. 그다음에 청약저축 가입하고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또 가구나 인구라는 거는 굉장히 긴 장기적인 관점의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향이 있겠지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분들이 앞으로 집값 변화를 보실 때 관점을 좀 달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심플한 건 뭐냐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좋다는 걸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뜻이죠? 그런 지역 아니면 뭐 어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두 네네. 개가 아까 있다면 말씀하신, 네. 네, 10억짜리가 두 개가 있다면 한 아파트는 9억으로 빠지고 한 아파트는 8억으로 빠졌어요. 네. 근데 8억으로 빠진 게 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람들은 덜 떨어진 게 리스크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부동산은요 많이 떨어진 게 안전한 거예요. 왜?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네. 주식은 반대예요. 네. 주식은 이렇게 위기 있을 때 덜 떨어진 게 안전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게 안전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 많이 떨어진 집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군데 집에 이렇게 보시는데 그 중에서 많이 떨어진 걸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과연 이제 앞으로 오는 하락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 좀 알아봤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우리 시장에 자꾸만 어떤 채권 시장에도 위험 신호가 자꾸만 잡히고 또 PF 대출 갖고도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PF 대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러고 그러면 현재 갑자기 금리가 막 튀어오르니까 혹시라도 건설회사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현재 일단 시장 상황부터 짚어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건설사, 시행사 할 것 없이 땅을 많이 사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공급을 하면 돈을 버니까. 그런데 항상 공급은 뭐냐면 시간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그거에 맞춰서 공급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오를 때 땅을 사기 시작하니까 근데 가격은 갑자기 급변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땅을 사놓은 건 당장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미분양이 그래서 증가하게 되는 거고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차 때문에 부동산 PF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공급을 할 수 없고 또 그 반면에 가격은 급변하니까. 그래서 한국의 지금 부동산이 사업이 진행한데 저희로 말하면 이제 미착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PF들이 상당히 많은 수준. 그러니까 이게 최근 글러서 한 서프라임 때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누군가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금융기관과 그리고 건설회사들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런 주체라든가 또는 분양을 받는 분들이 혹시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어떻게 예전처럼 그냥 분양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분양을 받거나 하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최근에 충청도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요. 건물을 짓던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가 1차 부도를 냈어요. 그럼 공사가 중단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누군가 이제 건설회사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공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조금 나중에 입주하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제대로 건설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양받으실 때 사실은 재무구조라든가 건설사들, 시행사들의 어떤 재무구조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확실히 지금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단순하게 이제는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도 문제지만 지금 금융회사들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건설회사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예전처럼 분양을 받을 때 그냥 진짜로 지금까지는 이게 공사가 중단되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걱정 없이 받았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과연 시행사나 이런 데가 튼튼한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면서 분양을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잘 분양되는 것도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묻지마 청약하시고 그냥 청약 받으면 로또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분양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무작정 그게 신규 아파트든 아니면 거래되는 아파트든 고려 없이 살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깡통 전세 아까 말씀하셨는데 깡통 전세가 이렇게 나타날 때에는 그러면 전세 세입자들은 뭐 혹시 앞으로 주의하거나 해야 될 뭐 방법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있을까요? 임차인 분들은 전세나 월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다주택자를 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주택자가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오. 원래 다주택 집을 많이 갖고 계시면 부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한 예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제 갭 투자로 집을 삽니다. 다주택자가. 근데 일단 처음에는 다주택자들이 처음부터 다주택자가 되지는 않고 1주택부터 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시장 평균이 뭐 전세금이 매매 가격 대비해서 60% 수준인데 50%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6억짜리 집을 살 때 내 돈 3억 하고 전세 3억 껴서 사는 거죠. 근데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4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1억을 줄 거잖아요. 그 임대인이 네 이거 잘 보관하겠습니다. 은행에 저축해 놓진 않습니다. 이분이 1억 갖다가 또 집을 사요. 어떤 집을 사냐면 좀 예를 들어보면 2억짜리 집을 삽니다. 근데 2억짜리 집이 어떤 집이냐 누군가 전세를 1억을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받은 1억을 껴서 갭 투자를 또 하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집은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럼 바로 계산. 네. 100%죠. 100%. 네. 여기서 전세 올려준 걸 받아서 네. 여기 전세 낀 집을 샀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 비율이 100%인 거예요. 매매 가격 대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만 가격이 떨어져 깡통 주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이 방식을 통해서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주택자가 결코 부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인하고 계약하실 때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분들은 확실히 집값이 이렇게 위축되고 떨어질 때는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방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든다든지 물론 금액의 한도가 제한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고민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그거는 뭐냐면 무리하게 전세를 금액을 주는 것보다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월세로 차라리 사는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시장하고는 여러 가지로 정말 다르겠네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분양받는 거, 그냥 전세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 그럴 때는 월세로 하거나 반전세로 요즘 특히 반전세가 많이 늘고 있다는데 그것도 일종의 시장에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집을 지금 이제 임대를 놓거나 임차인, 임대인 이쪽에서 다 이게 일종의 대응 방식으로 지금 현재 반전세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월세로 살면 그거 돈 다 없어지는 건데 그거 진짜 나쁜 거다. 세입자들이나 임차인들이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지금 상황을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처럼 전세가 다 내 돈일 때는 월세 사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 전세를 버티려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돼요. 근데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지금 싼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뭡니까? 월세 사는 거죠. 이자 비용보다 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월세가 증가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게 고착화되고 그리고 월세 비중이 커지면 또 반대로 집값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갭 투자도 더 줄게 될 거고 기존에 갭 투자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일반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하락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월세가 증가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집값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에 이광수 미래에셋 위원님하고 같이 과연 집값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